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스크로브뮤직 처음으로 먹는 광고가 들어왔어요. 보기만 해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버거 세트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프라닭에서 새롭게 출시한 통 닭다리살 패티로 만든 버거 브랜드 움버거입니다. 움버거. 네, 통 닭다리살 패티를 쓰기 때문에 육즙이 풍부하고 굉장히 좀 촉촉합니다. 그리고 빵도 퍽퍽하지 않고 그리고 쫄깃하고 촉촉해서 처음 먹었을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굉장히 버거를 또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된 게 시그니처 세트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세트는 버거가 있고요. 그리고 감자, 후라이, 그리고 윙이 있어요. 윙. 그리고 음료 이렇게 포함된 굉장히 알찬 구성인데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세트라고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예를 들면 처음인데 제 생각엔 요 그 치킨 패티가 제 취향입니다. 요 치킨이 약간 바베큐 치킨 느낌이 나요. 그 텍스처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닭다리를 치킨을 여기다 사이에다 넣어서 먹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먹어본 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있고 핫크리미가 있고 그다음에 버팔로, 그다음에 소이 갈릭, 이런 맛이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중요한 이벤트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움버거 상수역점에서 구독자 5분에게 이 시그니처 세트를 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다른 데는 안 되고요. 상수역점에서만 이 이벤트가 적용이 되니까 자세한 내용 커뮤니티 참고해 주시고요. 상수점 움버거 사장님이 강력 추천하는 버거 세트 그리고 저희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립니다. 스크로브뮤직이 준비한 인터뷰 코너죠. 딥토크. 자, 오늘도 멋진 분과 함께 이야기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죠. 스크로브뮤직에서 정말 멋진 분, 좋은 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요즘 이 제스비 노래로 오랜만에 이렇게 차트 정상을 또 찍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황토벤 모노트리의 작곡가 황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크로브 뮤직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근데 오랜만에 정상 이러니까 살짝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오랜만에 정상은 아닌가요? 아직 정상은 아니라 1위 봤는데? 실시간에서만 1위였나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도 많이들 보시는 차트에서 어제 밤에 9위. 9위? 예. 나는 왜 1위에서 봤지? 순간 실시간 1위를 한번 했었나 보죠? 아마 그게 탑백이 있고 핫백이 있고 뭐 그런 것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실시간 급상승도 있고. 네. 어쨌든 뭐 반응이 엄청 나죠? 네, 느껴지시죠? 다행히도 근데 굉장히 좀 다른 반응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어떻게요? 다른 작업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위에서 특히 직장인 분들이 맞아요. 지인 분들이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이렇게 막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너무 곡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셔갖고 되게 좀 새로웠어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보통 황현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아니면 모노트리의 황현입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뭐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네. 황현을 모르는데 네. 모노트리도 모르면 네. 그냥 모르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죠? 아니 왜냐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막 1위 곡을 막 계속 만든 사람이나 네네. 이런 느낌의 작곡가라기보다는 그렇진 않죠. 뭔가 명곡, 아. 우리 매니아들이 신뢰하는 작곡가, 뭐 어떤 그룹의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작곡가, 사실 황토벤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유래를 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 소비층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런 작곡가인데 사실 황현이라는 이름으로 막 무슨 방송 활동이나 예능 활동이나 이런 걸 한 건 아니라서. 그렇죠. 황현이라는 이름으로 막 어디 가서 막 누가 막 알아보고 막 불편하고 이런 건 별로 없으시죠, 그런 거? 뭐 일단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잘 안 다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는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스비 때문에 많이 알아보신다고. 저를 알아보지는 않고. 노래를 만든. 근데 왠지 작곡가들은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막 나 그 노래 너무 좋아 이럴 때 그거 사실은 내가 만든 거야. 그러실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기회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 약간 억울하진 않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사실 조금 작곡가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포지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1위 곡을 막 계속 이렇게 찍어내는 작곡가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히트송을 계속 만드는 작곡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기회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약간의 방송 활동과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얼굴도 약간은 알려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보통 작곡가들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방송 활동 아예 이제 연예인 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저는 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 애매하다면 애매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곡가보다는 유명하신 거고. 그렇긴 그렇죠. 하죠. 아예 진짜 아예 노출이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있어요. 진짜 음악 열심히 하시고, 그 크레딧 찾아보면 알만한 곡들 많이 쓰신 분인데 절대로 뭐 인터뷰라든지 방송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사실은 뭐 나름 친하죠. 그렇죠. 예, 저는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합니다. 친하다고.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황현, 저의 친구다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히트곡이 막 히트 작곡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히트 작곡가라는 말이 뭐 옛날로 따지면 뭐 조영수 작곡가나, 윤일상 작곡가, 뭐 이경섭 작곡가,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대중적인 가요를 만든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K-팝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그래도 자 제가 이제 몇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황현 작곡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찾기 귀찮으시니까 제가 몇 곡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 작곡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쵸.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곡들이 여러분이 이제 아실만한 곡들. 혹시 제가 불러놓은 곡 중에 그거는 근데 이렇게 뭔가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세요. 아이브의 키치. 아이브 키치는 저 작사만 했죠. 작사. 왜냐면 우리 황현 제가 황현 사마라고 하는데 우리 황현 사마는 작사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사가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작곡은 안 하고 작사만 하신 것도 많아요. 맞아요. 키치가 대표적인데 근데 키치는 또 저 혼자 작사한 건 아니에요. 그 이슬한 작사가님. 이슬한 씨 유명하죠. 이슬한, 황유빈, 조윤경, 또 서지음. K-팝 요즘 서정아님도 계시고 요즘 K-팝 많이 작사하시는 분인데. 그다음에 태연의 예전 겨울 앨범 중에서 캔디 케인. 그것도 작사만 했어요. 내가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작곡으로 따로 지금 제가 이게 기능이 없어서. 그리고 요즘 다시 차트에 오르고 있는 소녀시대의 첫눈에. 이건 작곡 맞아요? 작사, 작곡, 편곡 저 혼자 했어요. 이거 좀 된 건데 그죠? 이거 2010년 발매입니다. 거의 초기죠. 모노트리 황현의 거의 초기작인데. 그리고 세븐틴의 달링. 네네. 달링은 이게 영어 곡이라서 저는 작사에는 1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범주와 우지 같이 작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었던 그 수록곡인데 김유나 씨랑 저랑 되게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NCT 드림의 밤. 그것도 작사만.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작사를 많이 하셨네. 황현을 대표하는 곡입니다. 샤이니의 방백. 이거는 작사도 하시고 작사, 작곡, 편곡.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리뷰를 했거든요. 제가 쓰는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너무 가사가 환상인 거야. 곡도 좋지만 가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졌다. 그리고 뭔가 좀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사에서. 그렇다면 성공이죠. 그리고 이제 온앤오프의 명곡들, By My Monster, Beautiful Beautiful 뭐 이런 곡들, 그죠? 사랑하게 될 거야. 온앤오프 팬들은 뭐 여기서 이제 완전 소리 지르는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에 권은비 씨의 도어. 제 친구 정호연 이원 작곡가랑 함께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좀 뭔가 이렇게 결이 좀 비슷하신 분이에요. 또 거기도. 그 다음에
이것도 작사만 하셨나? 127의 나의 모든 순간 남호순 예, 그거 작사. 네. 온앤오프 모스코 유명한 곡이죠. 그 다음에 이달의 소녀 하이하이. 이거 예, 작곡하셨죠? 예. 저희 지들로 그 다음에 와키사카 마요. 맞아요. 이렇게 셋이서. 그분도 모노트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최근에 합류했어요. 모노트리 소속의 작곡가들하고 함께했었죠. 그리고 이달의 소녀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수록곡이 하나 있는데 프로즌. 네. 프로즌 좋아요. 네. 프로즌. 레드벨벳 마이 디어. 네. 그리고 뭐 너무 많은데 그냥 제가 요즘 티파니 아이 저스트 워너 댄스 작사만 그죠? 네. 작사를 꽤 많이 했네요. 저 되게 많이 했다. 아니, 왜 이렇게 저도 작사가로서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정도면? 작사 많이 안 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 노래인데 레드벨벳의 바다가 들려. 여름 앨범의 수록곡이었죠. 태미씨의 낮과 밤. 네. 되게 많아요. 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뭐 의외의 것들이 있나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게 있는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난 곡이 하나 있는데 편곡만 했는데 되게 많이 알려진 곡이 있어요. 편곡만? 예. 나만 몰랐던 이야기.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예. 그건 누가 쓴 거지? 잠깐만. 그건 윤상 선배님께서. 그 윤상 씨 저 앨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유 앨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유의 앨범에 있고 그 2011년 발매. 아이유가 원곡이죠? 나만 몰랐던 이야기를 편곡만. 예. 맞아요. 이게 윤상 씨가 황현 씨를 딱 지목해서 편곡하신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같이 작업을 좀 할 때였어요. 예. 와, 그것도 나만 몰랐던 몰랐던 분들 많았을 텐데 아무튼 이런 등등의 곡을 작곡을 하셨고 사실 뭐 그 온앤오프 팬들은 뭐 너무 잘하실 거고 이제 샤이니 팬들은 방백이라는 곡 하나만으로도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올랐던 그런 곡이고 최근에는 역시 아까 이야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제스비의 노래. 네. 이 노래 그 방송에 나오신 것도 봤는데 이 노래 약간 그 방송에서는 좀 문명특급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뭔가 뒷얘기가 있을까요? 그게 그 뚝딱 쓰셨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중심에는 제아 때문에 시작된 게 되게 있었죠. 제아 씨가 지금 모노트리에 있지 않나요? 예, 작년에 합류해서 작가로 합류를 한 거죠? 예, 작곡가로. 예. 와.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일이 들어왔나요, 처음에? 이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심지어 이 근처에서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때가 아무튼 몇 달 전이긴 했는데 무슨 컨텐츠 촬영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이렇게 보는데 제아가 부재중 전화가 2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랑 톡을 하지 이렇게 전화를 막 하진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어디야? 그래서 나 뭐 홍대 근처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신인 가수들 뭐 도와주고 있는데 약간 녹음실에서 너 잠깐만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런데 이런 부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때 차가 엄청 막히는 시간이라서 저는 성수동 넘어가는데 녹음실이 이태원이래요. 그래갖고 가는 길에 뭐 잠깐 얼굴이나 보자. 그러고 커피나 한잔 하지 뭐 하고 어차피 차 막히니까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뭔가 작가님이랑 PD님 같은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걸려들었구나. 네. 진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괜찮기는 해요. 상관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좀 아니지 않나, 미리 말이라도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는 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뭔가 이게 좀 자연스럽긴 한 느낌이었어요. 전 정신 없었지만 그리고 다행히 뭐 컨텐츠 촬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꾸며져 있었어요. 아침에. 그건 다행이다. 예. 그건 다행이다. 그래서 갔는데 뭐 그 3명도 저는 처음 뵙고 물론 이제 진짜로 다 처음 만났어요. 처음 뵀어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막 제가 다들 평소에 즐겨 찾아보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긴 했지만 그런데 저 전에 그 김이나 누나께서 뭐 제가 곡을 쓰면 제가 가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곡을 쓰겠다 이렇게 되고 그 곡을 추석 연휴 때 만들었어요. 제아랑. 예.
추석 연휴를 그 곡과 함께 했죠.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딱 처음에는 시작이 됐어요 곡이? 사실 저 역시도 좀 이 셋이서 행사 같은 데서 되게 즐겁게 펑키하게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저 레퍼런스를 줬어요? 레퍼런스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그냥 뭔가 의상이나 비주얼적인 이야기는 해주긴 하셨어요. 예, 가비님께서 해주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펑키하고 댄스곡 신나는 거 약간 복고풍 이런 거 하면 맞겠다라고 하다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다가 이들이 저를 원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누구나 이들이 나올 그림이 그냥 되게 펑키하고 밝고 신나는 댄스곡일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렇죠. 코믹한 요소도 있고. 맞아. 그래서 그럼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감성을 좀 넣어서 좀 다른 느낌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틀었죠 방향을. 네. 근데 그 감성은 뭡니까? 그 감성 그 감성 오늘의 주제는 네. 황현의 감성을 알아보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의 주제 모노트리 10주년 아니었나요? 아니 이제 그 거기 사이에 섞어서 얘기하는 거고 황현이 구축한 네. 이 감성의 네. 핵심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네, 이 노래에서 생각한 감성 포인트는 뭐였어요? 이 노래에서는 어쨌든 비트감이 있고 춤을 출 수 있지만 하지만 뭔가 아련함이 있는 어떻게 아련함. 보면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난 이런 건 잘하긴 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내가 이런 걸 잘하긴 해라는 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고 네. 내가 딱 이렇게 뭐 콘솔이나 키보드 앞에 앉았을 때 내가 이런 거를 잘한다고 했을 때 네. 그 가장 먼저 내가 딱 손이 가게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아. 그게 뭐예요? 영업 비밀입니까? 아니요.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어쨌든 음악 작업이라는 건 구체적인 작업이니까 그쵸. 하다못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뭐 이사 이런 진행부터 내가 먼저 손을 올려놓고 갖고 놀다 보면 그게 나온다. 혹은 나는 너무 네.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네. 요거부터 딱 하고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음악은 운동이랑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훈련과 숙달, 네. 반복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예. 우리가 운동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런지 자세 하나를 할 때도 엉덩이가 이렇게 90도로 내려오고 막 이런 무릎이 뭐 어디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막 그런 계산을 하지만 이게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동작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예. 내가 힘 받는 거를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만들 때도 뭔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이런 감성을 만들고 싶어라고 할 때 계산을 막 엄청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은 필요는 하지만 그거의 시작은 자연스러움이. 근데 그거는 그간의 어떤 반복된 훈련에 훈련으로. 의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러면 매번 어떤 예를 들면 제스비 노래 같은 경우는 뭐를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뭐 어떤 뭐 비트 뭐 리듬 패턴 뭐 어떤 특정한 멜로디의 사비 뭐 이거는 리듬이에요. 리듬. 예. 리듬이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 디스코 펑키한 느낌의 예. 리듬을 먼저 떠올리셨구나. 그거는 초반에 그렇게 풀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리듬이 싸이월드 세대들을 공략하자. 싸이월드 감성, 싸이 감성. 예. 그때 리듬들, 약간의 스윙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리듬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감성적인 걸 얹어보자였어요. 예. 그렇구나. 황현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아련함과 네. 뭔가 서정미와 왜 황현의 음악을 들으면 뭉클해진다고 하지? 왜 황현의 음악을 들으면 아련해진다고 하지? 이런 사람들의 궁금증을 네. 좀 이렇게 일반인스럽게 내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없을까? 이게 평론가들은 그게 항상 챌린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련함 요거밖에 없어. 황현의 음악이 주는 뭐 네. 아련한 화성 진행과. 네. 근데 그게 뭘까는 사실 평론가로서는 약간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기보다는 좀 아쉽다. 그걸 뭔가 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뭘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코드 진행은 아닌 것 같고. 예, 예를 들어서 코드 진행만으로 그렇다고 하는 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멜로디가 있을 때 똑같은 멜로디라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코드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또 너무나도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곡들은 우리가 더 황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그니처한 편곡 스타일과 어울려서 그 멜로디가 나왔을 때 네. 음악을 잘 모르는 일반 팬들도 네. 이거 황현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샤이니의 방백이 또 워낙에 유명했었으니까 샤이니의 방백, 그다음에 이달의 소녀 3분의 1의 지금 좋아해. 예. 그다음에 온앤오프의 네. 모스코. 뭔지 아시죠? 아니요. 약간 메시지. 메시지. 네네네. 근데 온앤오프의 메시지나 이달의 소녀 지금 좋아해나 샤이니의 방백 같은 경우는 일반 팬들이 들었을 때 이 노래 뭔가 비슷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 비슷함의 근거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비슷한 근거는 있죠. 그 세 곡의 코드 진행은 유사 하나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었던 네. 건데 코드 진행은 분명히 달라요. 네. 제가 봐도. 네. 근데 뭐가 비슷하게 느껴지게 하는가? 그게 그 곡들은 또 진행의 캐릭터는 또 되게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또 약간 좀 전문적인. 아니 괜찮아요. 예. 이런 거 또 예. 음악을 지금 우리가 뭐 음악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 네. 음악을 만약에 집에서 들으시면서 예. 이 설명을 들으면 또 네. 이해가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운 1도, 4도, 5도가 있는데 있죠. 1도에서 4도를 갈 때 네. 보통 이제 근음이라고 해요. 루트 음이 있죠. 예, 베이스가 당연히 1도에서 4도라고 하면 1도는 도미솔, 4도는 파라도라고 네. 했을 때 근음은 도에서 파로 가게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정확한 코드 진행이 다 생각이 나진 않는데 지금 좋아해 같은 경우에는 1도, 4도 진행인데 베이스가 여기에서 도에서 파로 가지 않고 도에서 라로 가요. 예, 이게 이제 파라도를 라파도로 바꾸는 라파도. 예. 근데 이렇게들 생각을 해도 이런 식으로 편곡을 하면 바로 그냥 좀 편하게 러프하게 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뭉개지거든요. 예. 뭉개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거는 설명을 하자면 너무 강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이게 이제 전위 코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나의 메이저 코드를 지금 파라도면 라파도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죠. 예, 도파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면 무너지기가 쉬워요. 공사로 치면. 아하. 예, 이게 건물을 짓는 공사다라고 그렇죠. 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뭐랄까 배음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 하나 하나를 쌓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가요. 배음이라는 거는 약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피아노 같은 거에서 건반 눌러보시면 피아노를 모르시는 분들도 똑같은 도미솔 뭐 이런 조합도 어떤 음은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좀 그 소리가 이쁘게 나오는 조합이 있고 약간 답답하거나 아까 말하는 뭉개지게 나오는 조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각이 또 있어야죠. 네. 어쨌든 맞습니다. 막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전위 코드들을 그냥 댄서블한 뮤직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이상하게 하려다 보면 엄청 꼼꼼하게 편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색깔이 그런 데서 좀 나오지 않았나. 어렴풋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댄스 음악과는 맞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정교하면서도 그 난해할 수 있는 설계를 댄스 음악의 편곡의 어떤 그 묘를 통해서 노하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저는 주차장을 2층이나 3층에 만드는 거예요. 저 진짜 좋은 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편곡 하나하나, 그러니까 건축 하나하나 하는 게 그런 식이 되다 보니
비슷한 건물인데 주차장이 2층이나 3층에만 있어도 약간 저건 누가 지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상 2층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 보니 나름 또 편하게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럴듯하게. 그쵸. 예, 미학적으로도 괜찮으면서. 예. 그런 거군요.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곡들 온앤오프의 메시지나 그리고 이제 그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 곡을 하다가 짝 B 파트 했다가 마지막에 사비 터지기 전에 네. 딴 하면서 전조라 그러나요? 살짝 이제 후렴 부분에서 키가 바뀌는 키가 바뀌어서 사비를 등장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황현 씨 스타일 아닌가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 뮤지션들 영향을 제가 진짜 많이 받은. 뭐 가령 윤상 씨도 좀 그랬고. 그렇죠. 뭐 윤상 형님이나 김동률 형님, 맞네요. 그다음에 유희열 형님, 유희열 씨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대학생 때부터 어시스턴트를 했던 정재영 형님,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조의 어떤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전조 기술로 많이 해먹으신 분들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그러한 클래시컬한 화성의 진행이나 재즈 화성이나 그리고 아까 뭐 텐션 음에 막 진짜 막 되게 현란한 활용이나 이런 거에 더 다 능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자양분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조라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러운 거긴 했어요. 황현의 전조, 또 황현의 주차장을 2층에 놓는 설계법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해는 안 계시지만 그런 게 하여튼 아련함의 그런 어떤 근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아련함의 황현의 아련함의 근거를 추적해 보면 역시 또 가사인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는 가사로 많은 분들은 첫 번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사도 물론 작사가 분들에게 여쭤보면 가사도 기술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얘기를 쓰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가사에도 그런 뭐 후킹하는 방법이라든지 말을 뭐 이쁘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좀 정서 같거든요. 황현 씨만의 그 아련 서정의 그 정서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제가 어떻게 보면 작곡이랑 작사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요즘에 작사는 교육기관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맞아요. 있고. 근데 저는 작사나 글쓰기 같은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작사를 따로 배워본 적은 없으세요? 없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작사를 할 때는 그런 학원도 없었어요. 그랬긴 하겠죠. 그래서 음악은 이론적으로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만드는 음악을 진짜 0.1초 단위로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이론을 너무 좋아해요. 음악 이론을 너무 좋아하는데 작사는 이거에 비해서 아예 저는 너무 그게 없는 기본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그 감성도 뭐가 있긴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작사 작업을 했을 때랑 요즘을 비교를 하면 그래도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프로세스에 익숙해지니까 요즘은 조금 더 그래도 약간 감각적으로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혹은 근데 또 그렇지도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뻔해지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꽂힌 거는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긴 한데 예전에 하지 말라던 거 해보자. 하지 말라던 거요? 고음에서 지를 때 불편한 발음 섞기라든지.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더 귀에 감기더라고요. 지금 어떤 곡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선가 그런 걸 딱 들었는데 오히려 귀에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받침 발음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부르기가. 그렇죠. 그리고 진짜 부르기 어려운 발음이 있다고 쳐요. 그거를 불러내면 그러면 남들 안 하던 거 아닌가?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실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발음을 안 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좀 이쁘지 않게 들려서 그런 거죠? 그쵸. 아니면 이제 그 부르기도 힘들고 고음을 내는데 적합하지 않은 발음이거나. 그럼 사실 이제 좀 안 하는 이유가 있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좀
하면서 난해하게 느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뭔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뭐 네. 밀어붙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아, 해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되고. 그러니까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잘 되네 이러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한국어는 음절이 이제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음과 자음을 섞은 발음으로 하나의 음절 만들기 같은 예를 거를 들면 바람 같은 거. 아 예. 바람인데 이거를 바람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면 뭔가 좀 스페니쉬한 기분도 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발음들도 좀 써보면 재밌겠다 해서 좀 쓰고 있고요. 네. 네. 사실 그러한 작법이나 기술이 음악에 이미 굉장히 많이 네. 녹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노래할 때 발음하듯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맨날 예로 드는 게 옛날 유지아 씨 음반 들어보면 가리워진 길 할 때 유지아 씨 특유의 발음이 가리워진 길 이렇게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약간 그게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굳이 R을 넣어갖고 L을 넣어서 발음하는 그 뭐 기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래서 일부러 근데 그런 류의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조원선 씨도 좀 그렇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 유재하 발음 계보가 있어요. 장필순 씨도 조금 그렇고 그 계열이 약간 그 좀 제가 표현하기로는 좀 멋스럽게 하는 발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미 익숙한 음악들에도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건 또 스페니쉬처럼 들리는 발음 그건 재밌네요. 우리가 영어처럼 들리는 발음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뭐 그쵸. 요를 한다든지 그런 거 것들. 있죠. 재밌다. 근데 지금 이제 황현 씨의 그런 아련함과 서정성의 어떤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뭐 처음부터 황토변이는 아니었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아는 사이라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원래는 대중음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꿈이 많아서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었던. 좀 갈등을 했구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대중음악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음악의 한복판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는 거는 생각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랬어요. 맞아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음악에 대한 여정은? 음악에 대한 여정은 저희 어머니 원래 미술 하시는데 저희 외가 전부 다 미술 쪽 그림 집안이군요. 그래서 뭔가 예체능에 좀 열려 있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니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림은 잘 그렸어요? 저 그림 잘 못 그렸어요. 그러면 또 그 재능은 아니고? 근데 그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뭔가 그림은 이렇게 그림 아무리 잘 그려도 사람들이 이건데 음악은 잘 못해도 피아노 좀만 쳐주면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좀 더 잘 표나. 그런 거죠. 윤영기부터 관종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재능이, 그러니까 뭔가 그 보상이 더 음악 쪽에서 더 많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음악이라는 게 그래도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든지, 아니면 나 뭐 주체할 수 없는 나름의 음악에 재능 같은 것들이 초반부터 발견이 됐든지. 하나 더 있다. 엄마가 때려가면서 하라고 아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보통은 그렇죠. 근데 셋 다 아니에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고 그냥 저는 그냥 음악을 할 애로 되어 있었어요. 그냥 분위기가. 그거에 그러니까 무한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이미 나는 나름 그냥 음악의 길을 들어서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언제쯤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그게 보통은 어릴 때 아이들은, 특히 남자 아이들은 어떤 신체적인 능력치에 의해서 서열도 빨리 나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초등학생 고학년쯤 되면 이제 운동할 애들은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운동도 잘 못했고 그냥 잘하는 거는 음악. 그게 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자라온 환경의 동네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예.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여긴가요? 대구 수성학군이라고. 대구 수성학군. 아 거기도 세죠. 거기도 세죠. 예. 아 대구 출신이시구나. 예,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계속 자랐고 부모님 아직도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시고. 네. 아 그러면 예. 특별히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일단 음악 쪽으로 그러면 이제 뭔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뭘 잘했어요? 피아노를 잘 쳤어요. 피아노를 잘 쳤어요. 예, 피아노를 잘 쳤고 그리고 뭐 글짓기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일단 연주가 네. 플러스 예. 작사가로서의 재능은 일단 기본은 탑재가 됐었네요. 예. 그러면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계속 피아노 레슨을 받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제가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예. 그때 이제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몇 예. 년도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1993년. 1990.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거야? 그때 이제 문민 정부가 이제 들어서던 시기였죠. 예. 문민 정부와 함께 1993년이면은 듀스의 우리는 맞죠? 그쵸. 92년이 나를 돌아봐였어요. 나를 돌아봐고 예. 93년이면 듀스의 우리는 하고 네. 그리고 하여가 하여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와,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문민정. 예. 저는 이제 93년이면은 이미 고등학생이었어요. 하기가 싫어 갑자기. 네. 예. 그때 메탈을 접하게 되면서 락바로 접어들었구나. 예, 제가 좋아하고 미쳐 있는 음악에는 건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요. 건반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네.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보통 그 메탈 완전 그 파워 코드 메탈 그런 거 좋아하셨구나. 저는 짱짱짱짱. 스래시 메탈, 그러니까 예. 스래시 메탈도 좋아했고 뭐 LA 메탈도 좋아했고 뭐 그죠. 메탈은 그냥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키보드가 안 들어가죠. 예, 막 그러다가 막 데스 메탈까지 가고 데스 키보드 메탈 들어간 거 하나 있어요. 뭐야? 바네일런 점프라고. 딴딴딴. 이제 이제 데스 메탈까지. 예, 많이 하드하게 갔네. 데스 메탈, 고딕 메탈 막 난리 났었어요. 예. 상상이 안 가는데. 아련 서정, 그러다가 아련 서정, 예. 애수, 지금 지금 좋아해, 방백 이런 황현이 그때는 머리 뭐- 막 뿔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예, 막 불태우고 막 이런. 네. 그러다가 물론 고등학생 때고 이러니까. 예, 그때 이제 완전 사춘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네. 이미 그때쯤 됐을 땐 나는 커리어가 음악이다라고 생각은 했나요? 예, 중3 때 다시 피아노 레슨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이제 예. 입시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예, 작곡 레슨과 함께. 전 클래식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늘 들어왔으니 그런 것도 좋고 뭐 이러다가 클래식을 진학을 해야겠다. 그냥 어차피 피아노도 계속 쳤었고 어렸을 때. 그러면은 네. 뭐 아예 클래식 뭐 현대 작곡가가 될 생각도 하고? 저는 완전 파인 아트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작곡 레슨을 중3 때 이제 클래식 작곡 레슨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고2 때인가 대구에서 그 대구 지역에 이제 음대 교수님들이 하는 연주회가 있었어요. 작곡가 교수님들의 연주회 가서 거기서 이제 현대 음악을 실현하는 걸 처음 보고 듣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거죠. 예, 그러면서 저것이 나의 길이고 나는 당시에 이제 진학을 일단은 해야 되니까 진학을 하고 빨리 졸업하고 난 독일에 가서 파인아트를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에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중3의 그 음악적인 네. 실력으로 네. 그 현대 작곡가들이 만드는 네. 그 난해한 음악들이 네. 다 이해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당시에 다 이해 못했죠. 그랬죠. 예, 거의 제 생각에는 한 80%는 가오로 들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 아니, 저도 음악으로 학위까지 받았지만 현대 음악 진짜 난해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대학생 때 좀 재밌긴 했어요. 나름. 그렇지 뭐 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새롭게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예. 그럼 얼핏 들으면 가요는 잘 몰랐겠는데요? 가요는 또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계속 들었었죠. 음악을 좋아하기는 좋아하셨구나. 그 중에 현재 가장 내가 심취해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얼핏 들으면은
작곡가로 막 현대 음악 이런 거 레슨 받고 평소에는 뭐 데스메탈 막 고딕 메탈 이런 거 듣는데 지금 생각하는 황현의 그 네. 달달한 가요적인 감수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다시 또 그리로 돌아가긴 하는데 저는 되게 그냥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네요. 지금 다시 돌이켜 보니 그냥 모든 음악을 다 이렇게 예, 그때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계속 음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듀스가 뭐 새 앨범이 나왔다. 그럼 그 음악을 듣고 계속 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녹화를 떠서 되게 느린 화면으로 이렇게 멈추면서 보면서 전 춤을 땄어요. 아 춤도 추셨어요? 예, 나를 돌아봐 때부터 춤을 땄던 것 같아요. 예, 춤을 또 나름 좋아하셨구나. 춤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케이팝과 전혀 예, 연관이 없질 않네요. 예, 마지막 고등학교 와서도 그냥 뭐 나오면 녹화해서 땄었으니까 마지막 땄던 건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 아무튼 뭐 위아더 퓨처 이런 것도 쉬는 시간에 맨날 추고 예, 이게 중간에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있죠. 그런 것도 이런 하고. 거 이제 하고 그랬죠. 그러면 야 이건 뭐 어느 시점이었을까 이제 더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다가 진짜로 내가 대중음악 작곡가가 될 수도 있겠다. 혹은 될 기회가 왔다. 되고 싶다. 요걸 자각한 게 언제였어요? 이게 막 모든 게 다 중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이제 대학 진학과 함께 그때 저 19살이었는데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이 미친 듯이 이제 막 될 때 독립음악방송국 지하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요? 독립음악방송국 음악방송국 지하실이라는 웹페이지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거기에서 2000년도 당시에 김윤아님을 처음 알게 되고 예.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인가 알 수 있나.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너무 좋은 친한 거의 친형제 같은 그 캐스커 이준호 형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 예. 그러면서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클래식을 공부한 황현이 이제 가요도 그냥 알고는 있고 듀스 음악 따고 위아더 퓨처 추고 이랬던 사람이 캐스커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그럼 그 전까지는 일렉트로닉 음악이나 이런 작법이나 일렉트로닉적인 시퀀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고 저는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로 아예 음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컴퓨터로 장비가 없었어요. 장비는 없었죠. 그랬구나. 그냥 피아노, 그냥 완전히 피아노만 쳤구나. 예, 피아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연주자들 연주 올려야 되니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저는 전통적인 방식의 작곡을 계속 했던 거죠. 지금도 악보 다 그래요? 전 스트링 편곡할 때는 아직도 그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 습관이 다 남아 있더라고. 그것도 막 되게 이쁘게 그려. 그렇구나. 그러면 캐스커의 작업을 도와줬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요. 그때는 아니었고 처음 캐스커 준호 형 만났을 때는 캐스커로 앨범이 나오기도 훨씬 전이었어요. 그분이 캐스커로 더 유명해지기 그렇네요. 캐스커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였나? 아무튼 있었어요. 캐스커란 있겠지만 1집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2003, 4년 요때부터 많이 주목을 받았죠. 철가 곡성 앨범이 그렇죠. 2002, 2003 아무튼 2003, 2004 그죠. 그때였으니까 그러네요. 그랬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펀지처럼 되게 좀 빨리 흡수하는 편이 있거든요. 그게 좀 재밌었나요? 되게 좋았어요. 전자음악의 세계가. 원래는 뭐 알아봤자 케미컬 브라더스 정도만 알고 있다가 막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당시 홍대에 그런 일렉트로닉 음악을 많이 트는 클럽이 많았어요. 그렇죠. 저는 주말에는 늘 홍대에 있었어요. 클럽에 있었고 지금도 막 생각나는 뭐 마트마타 명월가 뭐 이런 클럽들이 있었거든요. 그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다. 가서 막 음악만 가만히 듣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요. 저 거기에서 음악 듣다가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잠들고 쇼파에서. 아니 진짜로 약간 처음 오는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들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춤 좀 추다가 다시. 맞아.
그랬던 계속 준호 형 영향이 좀 컸죠.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는 병행을 하고. 네. 뭐 휴학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뭐 군대 때문에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가고 제대를 해서. 군대를 좀 빨리 갔죠. 군대 좀 빨리 가서. 예. 제대를 해서. 그럼 그게 한 2005. 제가 마지막 26개월 세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2004년 1월에 제대를 했어요. 아.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알바해서 번 돈으로 이제 컴퓨터랑 미디 장비를 예, 사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데모를 만들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앨범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 앨범을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뭐 인디 뮤지션 그때 이제 인디 일렉트로닉 뮤지션이 좀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돈도 벌고 싶고 예. 돈 벌고 싶고 앨범 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일단 좀 유명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돈도 벌면 좋지 않을까? 그럼 곡을 팔아야겠다. 좀 이제 이 음악계 이름을 좀 알리고 돈도 벌 목적으로 곡을 한번 써보자. 예. 그렇게 해서 시퀀싱을 하게 된지 시퀀싱도 당시 배울 때도 없어서 혼자서 그냥 독학으로 매뉴얼도 없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했을 때부터 이제 데모들을 조금씩 모아서 회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어떤 스타일을 했었어요? 그때 되게 발라드 아니면 되게 SMP 같은 네. 그런 거라서 이제 일반 우리가 잘 아는 뭐 기획사들? 제가 주소를 찾았을 때 찾을 수 있는 회사들 한 20군데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SM이 맨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연락이 한 군데도 오지 않았어요.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재영이 형한테 잡혀가서 어시스턴트를 하게 되고 정재영 씨를 알게 돼서 네 저랑도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재영이 형이랑도 같이 학교를 다닌 선배 형이 계셨어요.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네, 재영이 형이 잠깐 한국 들어와서 영화 음악 작업을 하는데 그때 파리 계실 때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 근데 미디도 조금 잘할 필요는 없는데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오케스트라 악보 작업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미 이제 그 기본기는 다 갖춰진 상태였고 미디는 사실 진짜 당시도 잘 못했을 때요. 미디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계속 배워나가는 단계였고 거의 어떻게 보면 총 쏘는 거를 이제 막 익힌 상황에서 전쟁터로 간 상황이었죠. 근데 아마도 오케스트레이션 악보 다 쓰고 이러한 대중음악 인재는 또 많지 않았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재영 형 약간 학교 후배들 중에서 좀 찾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황현이라는 사람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요계 약간 어시스턴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들어왔죠. 영화 음악을 정재영 씨가 하던 영화 음악을 그렇게 하고 근데 형이랑은 작품이 끝나면 형은 또 가셨어요. 파리로 공부 아직 좀 마치셔야 돼서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또 계속 똑같이 데모 만들고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입니까? 와 터닝 포인트가 되게 희한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2007년에. 2007년. 2007년에 재영 형이 그 공연이 있었어요. 무슨 페스티벌 같은데. 근데 갔다가 거기서 뒤풀이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너는 이분 모시고 가라고 하는데 일본 분인 거예요. 일본 분을? 넌 이분 모시고 와줘 이렇게 했는데 일본 분인데 저는 뭐 일본어도 당시에는 하나도 못했고 영어도 당연히 못했고 어떻게 모시러 가라는 뭐지 뭐 이러다가 이제 되게 짧은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 프로듀서라는 거예요. 뮤직 프로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가방에 항상 데모 CD를 가지고 다녔어요. 나를 이제 홍보 명함처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리고 그 데모 CD에 이렇게 메일 주소도 써 있었고 그걸 드렸어요. 그걸 드리고 그냥 뮤직 프로듀서다 그러니까 그냥 드렸어요. 뭐 그리고 아무 인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제 오셨을 정도니까. 그래서 드렸더니 뭐 알겠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한번 뵀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이제 한국어 통역하는 분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러이러한 무슨 시스템이 있는데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 한국엔 전혀 없던 작가 사무소? 그게 어떻게 보면 퍼블리싱 회사예요. 예, 지금으로 치면. 예. 그쵸. 그때는 뭐 우리는 그런 거 예. 전무했던 시절이고 그쵸. 시스템이라고 그냥 약간 기획사의 직원처럼 작곡가를 쓸 때였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일본 지역에 한해서만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일본 내에서 나오는 음악들에 한해서만 예.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그럼 예. 일본 작가 협회 같은데 뭐 이런 데를 예. 그러니까 이건 협회라기보다는 회사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일본의 모노트리 같은. 일본의 모노트 예. 같은 데를 예. 들어와라. 그래서 갈등을 했어요? 아니요,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인데 좀 너무 좀 엄두가 안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과는 양상이 다른 게 당시에는 막 오리콘 차트 1등을 한국 가수가 하면 막 뉴스에 나오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뭐 보아 예. 몇 명 안 됐죠. 더 훨씬 넓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해보고 싶었고. 큰 데서 일한다는 예.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일본 지역에 한해서니까 괜찮겠지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근거지를 일본으로 옮겼나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온라인 네네.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곡 작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뭐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이나 네. 결과물이 있었나요? 저의 작곡가로서의 데뷔곡은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일본에서 먼저 나왔고요. 한국보다. 아예 작곡가 소위 말하는 입봉곡이 예. 일본에서 먼저 발매가 됐어요? 예, 한국에서는 다들 아시는 오빠나빠라는 곡, 예, 제시카 티파니 서연이 부른 오빠나빠라는 곡으로 나왔는데 그 한 달 전에 그 우리나라 배우 이동건님, 네네 이동건 씨, 예. 이동건님이 일본에서 이제 싱글을 내셨어요. 예, 2곡짜리 싱글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곡이 제 곡이었었죠. 그런 예. 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활발하게 이제 할 줄 알았는데 한 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라고 예.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네, 또 한 2년의 이제 엄청난 훈련 기간을 거치고 제가 본격적으로 SM이랑은 2010년 겨울부터 일을 많이 하게 2016 됐거든요. 겨울부터. 근데 SM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작의 레이블로서의 강점 중에 하나가 작곡가한테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걸 시켜요. 네. 특정한 걸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할 때도 물론 있죠. 물론 있죠. 예. 네, 세세하게 주문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작곡가가 제일 잘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하는 본인의 스타일 곡을 일단 갖고 와봐. 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딱 어필을 한 게 그러한 약간 요즘 잘 아는 황현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된 거는 네. 그때 어떤 내가 이런 스타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였어. 아니면 진짜로 나는 이런 걸 제일 잘해? 라는 개념이 그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었는데 네. 2010년 겨울부터 SM 일을 많이 했지만 다른 회사 일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 곡을 SM에서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히려 곡을 많이 못 팔던 시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나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좀 보편적이지 못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팔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던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다 거절을 당해도 SM에서는 이거 좋은데요. SM은 항상 뭔가 없었던 색깔을 늘 그거는 찾았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SM이랑 일을 많이 하게 됐고 샤이니 그 앨범 때도 저한테 미디움 템포의 곡을 써달라고 하셔서 이제 썼었고 어떤 주제 의식이나 뭐 이런 테마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주제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앨범 전체적인 느낌에 대한 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미스컨셉션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거 외에는 작가의 상상력을 많이 좀 원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아무튼 역사적인 명곡인 근데 그때 방백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물론 샤이니 팬들이 되게 좋아했지만 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케이팝 씬 안에서 황현을 바라보는
그게 시선이 많이 바뀌었나요? 제 이름이 그냥 드문드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전에 썼던 곡들 뭐 FX 좋아해도 되나요? 맞아요, 뭐 맞아요. 첫눈에나 뭐 그러한 곡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끌어올되면서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전으로 이제 많이 좀 바뀌긴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공적인 약간 K-팝 작곡가의 길로 접어들 줄 알았지만 왜 이렇게 뭐 할 줄 알았지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공부도 그거 할 줄 알았지만 약간 은근히 평탄한 길로 잘 안 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 보니까. 예, 제 약간 삶이 좀 다이내믹 레인지가 다이나믹하네요, 진짜. 예. 맞아요. 근데 왜 아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이후로 잘 풀리신 거 아니에요? 뭐 그리고 SM일은 여전히 많이 했고 음. SM에서 보컬 디렉팅도 되게 많이 맡겨주셨고 그랬죠. 예. 어레인지도 많이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4년 말에 모노트리를 만들고 2014년 예, 11월에 12월 12월? 예. 아니 그 이제 위키에는 11월로 돼 있어 갖고. 그래요? 예. 2014년 12월 4일 12월 4일. 예, 뭐 특별한 날짜라기보다는 그 사업자 등록 중에 그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예. 10년이 된 겁니다. 네네.